안녕하세요. 엠하이브 크리스피입니다. 지난 시간에 UBX 메시지의 프레임 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제 이번 시간에 그 UBX 메시지 중에 POSLLH 메시지를 수신받아서 우리가 원하는 변수에 파싱하는 걸 코드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엔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거라서 설명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사실 소스 코드는 몇 줄 안 돼요. 근데 그 코드가 동작하는 원리를 설명드리는데 아마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원리를 정확히 이해해 두시면 바로 다음 챕터에서도 FSIA6B 수신기 데이터를 파싱을 할 텐데 그때도 똑같이 응용해서 구현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설명드린 내용은 좀 중요한 거죠. UBX 메시지를 파싱하려면 먼저 메시지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내용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UBX 메시지 프레임은 첫 2바이트가 0xbo62라는 고정된 값으로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 클래스랑 ID 정보가 각각 1바이트씩 들어오고 그 다음에 2바이트에 걸쳐서 이 페이로드에 대한 길이 정보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그 길이만큼 이 페이로드 길이 정보만큼 실제 데이터인 페이로드가 들어오고 마지막 2바이트가 체크썸 AB가 들어오고 한 프레임이 종료됐습니다. M8N에서 출력해주는 메시지 중에서 이제 저희가 사용할 메시지가 NAV 클래스 안에 있는 POSLLH라는 아이디의 메시지고요. 이 메시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헤더는 0xb562로 시작하고요. 클래스는 01, 아이디는 02, 그리고 랭스가 2바이트로 28이라는 값이고요. 그 후에 이제 페이로드, 실제 정보들이 28바이트만큼 들어오는데 그게 정리된 게 이 오른쪽 표죠. 그래서 각각 4바이트 단위로 ITOW, 경도, 위도, 그리고 고도 정보, 정확도에 대한 정보가 총 28바이트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크썸이 2바이트가 들어오고 종료되죠. 그래서 한 프레임의 전체 길이는 페이로드를 포함해서 36바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실제로 수신된 메시지를 바이트 단위로 분석해보고 체크썸 계산까지 해봤습니다. 이 데이터가 GPS가 잡혔을 때 실제로 들어온 POSLLH 메시지였고 분석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이 수신된 메시지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계산하는 것까지는 하겠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 실제 제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려면 임시 버퍼에 메시지를 수신도 해야 되고요. 또 수신된 메시지에 문제가 없는지 검사도 해야 되고 바이트 단위로 쪼개져 있는 데이터를 하나로 합쳐서 유의미한 데이터로 변환도 해야 됩니다. 그때 구조체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게 편한데 그래서 이따가 코드 작성할 때 이런 구조체, 클래스, ID, 랭스, 그리고 페이로드 정보까지 다 저장할 구조체를 정의해서 사용할 거예요. 지금 터미널 창에 출력되고 있는 이 메시지들은 실제 UBX 프로토콜로 수신된 POSLLH 메시지를 체크썸 검사를 하고 파싱까지 해서 각각의 정보를 출력하고 있는 거고요. 코드는 이런 식입니다. 먼저 한 프레임의 메시지 수신이 다 되면 이 if문 안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서 체크썸 검사를 하고요. 체크썸이 일치한다면 그때 이제 수신된 바이트 단위의 메시지를 구조체 변수에 파싱해서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구조체 멤버 변수들을 지금 출력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딱 이 코드가 동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위도 경도 정보가 잘 저장이 되고 있는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맵 프로그램이고요. 마지막에 받아진 이 두 개 경도, 위도 정보를 한번 맵에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37.5556176이고요. 그리고 126.9277228 이거죠. 이거를 맵에 출력해 봤더니 지금 이런 좌표가 나왔고요. 그리고 제 사무실 위치는 여기인데 여기랑 아주 가까운 곳에 지금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 수신도 잘 됐고 파싱 잘 되고 저장까지 잘 완료가 된 거죠. 저희가 수신할 POSLLH 메시지는 이 싱크차랑 체크성을 포함해서 총 36바이트의 길이를 가지고요. 그리고 첫 번째 바이트를 바이트 0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메시지를 수신하고 파싱하는 과정은 크게 처음 들어온 두 개의 바이트가 각각 0xb562인지 확인을 하고요. 그게 맞다면 그 싱크차 2바이트를 포함해서 이후에 들어오는 모든 데이터를 다 임시 버퍼에 우선 저장합니다. 그리고 36바이트의 한 프레임 수신이 끝나면 체크썸 계산이랑 검사를 한 후에 이 체크썸이 맞다면
구조체에 각각 파싱해서 저장하면 됩니다. 제 수업에서 설명드리는 방식은 몇 가지 전제 조건을 필요로 하고요. 우선 시작 바이트가 정해져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메시지의 길이가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신 인터럽트를 사용하는데 인터럽트는 한 바이트마다 요청됩니다. 이렇게가 이 전제 조건이고, 그리고 메시지를 수신하는 개념은 수신된 데이터가 몇 번째 데이터인지 순서를 카운트하는 방식으로 수신하고요. 카운트는 0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카운트가 0일 때 받아진 데이터가 0xb5인지 확인하고 맞다면 카운트를 1 증가시키고요. 아니라면 카운트를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그 다음 카운트가 1일 때 또 받아진 데이터가 0x6인지 확인을 하고 맞다면 카운트를 1 증가시키고요. 아니라면 카운트를 0으로 초기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맞다면 메시지 한 프레임의 시작이 잘 들어왔다는 소리니까 그 다음 바이트부터는 수신될 때마다 우선 임시 버퍼에 저장하고 그때그때 카운트를 증가시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카운트가 35가 되면 받아진 데이터까지 임시 버퍼에 다 저장을 하고 카운트를 0으로 초기화시켜서 그 다음 메시지를 받을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까지가 한 프레임의 수신이 완료된 거고요. 그 다음에 임시 버퍼에 수신된 데이터를 다 저장을 해놨으니까 이제 그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체크섬 계산을 하고 그 체크섬이 마지막에 받아진 두 바이트의 체크섬 A, B랑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그것까지 일치한다면 수신된 데이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파싱 과정을 거쳐서 원하는 변수에 저장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수신하는 개념은 간단한데 이걸 직접 코드로 짜려면 처음엔 잘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쉽게 코드로 작성하는 방법을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거고요. 메시지 수신이 끝났으면 그 다음 파싱을 할 차례인데, 파싱하는 과정에 대한 개념을 또 간단히 말씀드리면 역시 전제 조건이 몇 가지 있고요. 정해져 있는 순서대로 임시 버퍼에 수신된 모든 데이터가 다 저장되어 있어야 되고요. 리틀 엔디언이나 빅 엔디언으로 표현되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수 형태의 데이터는 이 IEEE-754에 정의된 대로 32비트 또는 64비트의 실수 형태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실수 형태의 변수를 선언하면 이 형태를 따르니까 크게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고, 궁금하신 분들은 컴퓨터의 숫자 표현 그리고 그 중에 실수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글링을 좀 해보세요. 그래서 이제 메시지 파싱하는 거는 우선 앞에서 메시지 수신이 문제없이 잘 됐다고 했을 때 임시 버퍼에서 각각의 구조체 멤버 변수 크기만큼 데이터를 읽어서 비트 단위 연산 같은 걸 한 후에 유의미한 하나의 데이터로 합쳐서 구조체 변수에 저장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페이로드에 실수 형태의 데이터가 있다면 포인터를 사용하는 게 좋고요. 비트 연산은 불가능합니다. 비트 연산 자체가 정수 형태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POSLLH 메시지는 실수 형태의 데이터가 없어요. 위도, 경도 정보도 원래는 실수지만 곱하기 10의 7승이 되어 있는 정수 형태로 받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 설명은 충분히 드렸는데 아직 이렇게 말로만 하면 잘 모르겠죠. 그래서 소스코드 작성을 하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소스코드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작업했던 이 3-1 폴더를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고요. 폴더 이름을 이번 시간은 3-4니까 3-4.ubx passing이라고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폴더 이름을 복사하시고요. 폴더 안으로 들어오셔서 IOC 파일의 이름을 똑같이 바꿔주시고, 그리고 디버그 폴더랑 이 ELF 파일을 삭제하겠습니다. 됐으면 큐브 ID를 실행시키겠습니다. 네, 실행이 됐고, 지난 시간에 작업했던 열려있는 프로젝트를 우선 닫아주시고, 그리고 임포트에서 지금 복사해서 붙여넣었던 그 폴더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네, 임포트가 잘 됐고요. 우선 IOC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큐브MX를 실행시키겠습니다. 제가 이 큐브 아이디를 버전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지금 이런 창이 떴는데, 혹시 버전 업데이트를 하신 분들은 아마 이런 창 뜰 거예요. 그땐 마이그레이트 누르면 이제 버전 변경해서 호환시켜 줍니다. 큐브MX가 잘 실행됐고요. 이번 시간에는 큐브MX에서는 뭐 작업해 줄 게 없어요. 이전에 이 M8N으로 사용되는 UART 4번 채널 초기화를 다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딱히 할 건 없고 바로 소스코드 main.c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작업했던 걸 좀 떠올려 보시면 GPS랑 인터페이스 하기 위한 UART 4번 초기화를 했었고요. 그리고
디버그 용도로 PC랑 인터페이스하기 위한 UART 6번도 초기화했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은 다 수신 인터럽트를 사용했었고요. 수신 인터럽트는 한 바이트가 수신될 때마다 인터럽트가 요청되는 거고, 인터럽트가 요청되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수행이 될 텐데, 그 함수는 it.c 파일에 정의되어 있죠. 그래서 맨 밑으로 내리시면 UART 4번 IRQ 핸들러, UART 6번 IRQ 핸들러가 각각 정의되어 있고, UART 4번은 GPS로부터 데이터가 받아질 때 호출되는 인터럽트 함수고, 그때 받아진 데이터를 이 UART 6번 PC로 전달해주는 그런 코드를 이렇게 작성했었고, 이거는 PC로부터 받아진 데이터를 UART 4번 GPS로 보내주는 프로그램을 작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할 거는 이 UART 4번 인터럽트가 걸렸다라는 말은 GPS로부터 데이터를 받았다라는 말이니까, 그때 이 안에서 어떤 임시 버퍼를 선언하고 그 버퍼에 받아진 데이터를 저장하는 걸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수신된 데이터를 저장할 임시 버퍼를 먼저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로 올리시고요. 지난 시간에 이 전역 변수 만들었던데 그 밑에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uint8_t 하시고 변수 이름을 m8n_rx_ 버퍼란 이름으로 만들고, 배열로 만들 건데 이 배열의 크기는 한 메시지 프레임의 크기랑 같게 36바이트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만들 건데, 이 변수는 이제 메시지가 수신이 완료됐을 때 수신 완료됐다라는 거를 나타낼 플래그 변수를 하나 더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uint8t 똑같이 하시고 변수 이름을 m8n rx clpt 컴플리트의 약자죠. 그리고 언더바 플래그 하고 0으로 초기화하고요. 이 두 개의 변수를 사용할 거고요. 이걸 전역 변수로 만든 이유는 이 변수들을 이 파일에서도 쓸 거지만 나중에 이 main.c에서도 쓸 거라서, 그러려면 전역 변수로 만들어야죠. 다시 이제 밑으로 내려오셔서 이제 수신된 데이터를 이 인터럽트 함수 안에서 한 바이트 한 바이트마다 임시 버퍼 변수에 저장하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럽트 함수 안에서는 0xBO랑 0x62로 한 메시지 프레임이 시작하는지 검사하는 거랑, 그에 맞다면 임시 버퍼 변수에 그 다음 들어온 데이터를 순서대로 저장하는 것까지를 인터럽트 함수 안에서 처리할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수신이 완료됐을 때 체크썸 검사하고 데이터 파싱하는 거는 별도의 함수를 만들어서 main.c 파일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다 별도의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싱크차 검사를 하고 수신된 데이터를 임시 버퍼에 저장하는 걸 할 건데, 제가 아까 수신 개념 설명드릴 때 받아진 데이터가 몇 번째 받아진 건지를 카운트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그랬죠. 그래서 카운트할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 주석 사이에 unsigned character cnt는 0 이렇게 만드시고요. 이건 지역 변수라서 이렇게만 만들면 이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계속 0으로 초기화되죠. 그래서 앞에 static을 붙이겠습니다. 이 static 키워드는 전역 변수랑 지역 변수일 때가 동작하는 게 다른데, 지역 변수일 때는 이 함수가 다음에 호출될 때 이 변수에 저장된 값을 유지하고 있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선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서 이 count 변수를 이용해서 수신된 데이터를 임시 버퍼에 저장하는 걸 하겠습니다. 먼저 스위치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 cnt 변수에 든 값에 따라서 어떤 동작들을 하면 될 텐데, 먼저 이 수신 인터럽트 함수가 첫 번째 호출될 때는 cnt 변수가 0에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케이스 0 먼저 이렇게 하고요. 이때 받아진 데이터가 0xB5인지를 검사합니다. 그래서 if 하시고, 지금 받아진 데이터를 여기에 저장해 놨으니까 이 데이터가 0xB5인지를 검사하고요. 이게 맞다면 이 데이터를 임시 변수에 저장합니다. 그래서 아까 만든 이 임시 버퍼 변수에 첫 번째 인덱스 0인데 지금 cnt가 0이죠. cnt에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count 변수를 1 증가시킵니다. 그럼 케이스 0에서 할 거는 이렇게가 끝이고요. 지금 보시면 첫 번째 받아진 변수가 받아진 데이터가 0xBO인지를 확인한 후에 그게 맞다면 그 변수를 이 rx 버퍼 변수의 첫 번째 인덱스 0번 인덱스에 저장을 하고 cnt를 1 증가시켰죠. 근데 만약에 0xBO가 아니라면 이것들이 수행되지 않고 count는 계속 0을 유지한 채로 이 인터럽트 함수가 종료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났으면 케이스 1 하시고요. 케이스 1이란 말은 지금
첫 번째 받아진 데이터가 0xb5였을 때, 그 다음 데이터가 받아졌을 때를 의미하죠. 그래서 그 다음 받아진 데이터가 또 역시 0x 이번엔 62인지를 검사를 하고, 그게 맞다면 또 똑같이 이 작업을 반복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번에는 CNT를 0으로 초기화시킵니다. 사실 여기서는 이걸 안 해준 게 이미 이걸 안 해도 CNT가 0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안 한 거고, 여기서는 받아진 데이터가 0x62가 아니라면 다시 처음부터 이걸 수행할 그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가 케이스 1에서 할 거고요. 그래서 이거 두 개가 다 만족했다면 0xb5랑 0x62가 잘 들어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케이스 2부터 클래스랑 ID 그리고 랭스, 페이로드 정보가 쭉 들어올 텐데, 그것들은 지금 여기서는 데이터가 맞는지 검사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임시 버퍼에 쭉 저장을 하면 되는데, 그때 이거를 반복하면 되겠죠. 자, 반복하고요. 이거를 마지막 바이트 전까지, 그러니까 인덱스로는 34까지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쭉 반복하느니 디폴트를 이용한 편에서 디폴트를 이용하겠습니다. 그래서 디폴트 이렇게 하시고요. 이 디폴트는 케이스에 만족하는 게 없으면 이게 수행되는 거죠. 이때는 검사하는 거 없이 그냥 데이터를 차곡차곡 이 임시 버퍼 변수에 저장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받아진 바이트가 이제 35가 될 텐데, 이 카운트 번호로는 35가 되겠죠. 총 36바이트니까 이때는 이거를 또 받아진 바이트를 임시 버퍼에 저장하고, 그 다음에 카운트를 0으로 초기화시킨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이 B562 검사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브레이크도 달고요, 여기까지가 0xb562 이 싱크차 2바이트를 검사하고 그게 맞다면 임시 버퍼에 모든 데이터를 다 저장하는 그런 수신 코드가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수신이 다 됐으면 이제 수신이 완료됐다라는 아까 만든 그 플래그 변수 rx complete 플래그 변수를 1로 셋하고요. 그리고 보통 디폴트는 맨 밑에 있으니까 보기 안 좋으니까 맨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가 제가 사용하는 UBX 메시지 프로토콜을 수신하는 코드가 완성된 겁니다. 그럼 이 코드가 잘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그거는 main.c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위로 좀 올리시고요. 좀 전에 선언했던 이 두 개의 전역 변수를 main.c에서도 쓸 건데, 제가 이 철자를 틀렸네요. CLPT가 아니고 CPLT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변수를 컨트롤 C 하시고 main.c로 오셔서 위로 좀 올리시면 예전에 전역 변수 두 개를 이렇게 익스턴으로 처리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붙여 넣으시고 똑같이 익스턴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익스턴 하시고 여기 0으로 초기화한 부분은 지워주시고요. 그럼 이제 밑으로 좀 내려오셔서 이 while문 안에서 아까 그 UBX 메시지 프레임이 잘 수신이 되면 LED를 깜빡이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했던 것들은 제가 이렇게 주석으로 막아놓은 상태고요. 먼저 if 하시고 메시지 프레임이 잘 수신이 됐다면 좀 전에 그 플래그 변수가 1이 되겠죠. 그래서 m8n rx cplt 플래그 변수가 1인 경우에 이 안에서 LED를 전멸시켜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 플래그 변수를 0으로 다시 클리어 해주고, LED는 C포트 012 이렇게 3개가 있는데 C포트 2번에 있는 LED를 토글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LL GPIO 그리고 토글 한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이렇게 자동 완성이 되고요. GPIO C 하시고 그 다음에 LL GPIO 핀 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잘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 하겠습니다. 창 뜨면 두 번째 거 클릭하시고요. 자, 이것도 뜨면 OK 하시고, 그리고 제가 그 큐브 아이디 업데이트 하라는 메시지가 계속 떠서 업데이트를 했더니 지금 이런 창이 떴는데, 어차피 큐브MX에서 지금 코드 설정을 바꾼 게 없어서 이건 상관없어요. 그냥 yes 하고 넘어가시고요. 이런 창 뜨면 또 그냥 yes 하세요. 다 yes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빌드가 다 됐고
네, 다운로드가 다 됐고요. 제가 이 큐브 아이디를 업데이트해서 버전이 바뀌었는데 지금 제가 사용하는 버전은 1.0.2입니다. 처음에 제가 사용했을 때가 1.0.0이었는데 지금 버전이 업데이트돼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버전이 달라진다고 해서 뭐 제 강의에서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작하는 걸 보시면 이렇게 LED가 깜빡거리고 있는데 LED가 깜빡거린다는 말은 지금 저희가 작성한 코드가 잘 동작하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만약에 이거 깜빡거리지 않으시는 분들은 u센터 프로그램 열어서 수신된 데이터 이 바이너리 콘솔로 보시면 아마 UBX 프로토콜이 아닌 NMEA 프로토콜로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M8N 모듈이 한 며칠 동안 전원 안 넣으면 원래 그러니까 원래 설정대로 다시 초기화 돼버리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깜빡거리지 않으시는 분들은 거의 아마 이 문제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UBX 프로토콜로 바꾸셔야 되는데 그거는 전전 시간 영상 보시면서 다시 바꾸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메시지가 출력되고 있는 게 제가 예전에 그 UART 4번에서 받아진 데이터를 UART 6번으로 다시 보내주는 거랑 또 UART 6번으로 받은 걸 UART 4번으로 보내주는 거를 아직 코드를 남겨놓고 있어서 이게 가능한 거고, 나중에는 이 코드는 지울 겁니다. 이 코드랑 이 코드는 아마 사용하지 않을 거라서 지울 거고, 지금 개발하는 단계니까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다운로드 하시고 바로 여기서 설정하시면 설정 바뀝니다. 설정 바꾸시고, 그래서 이제 이 코드가 잘 동작하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 LED가 깜빡거린다 라는 말은 데이터가 0xb5랑 62로 시작하는 36바이트의 데이터가 들어왔다 라는 의미고, 그 데이터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확인은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체크섬 검사를 안 했다는 말이죠. 지금 딱 이 싱크차 두 개만 검사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할 게 이제 이 받아진 데이터가 문제가 없는지 체크섬 검사를 하는 게 필요할 거고, 그래서 그거는 새로운 파일에다가 함수를 생성해서 그 함수를 이용해서 체크섬 검사를 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이렇게 LED가 깜빡거리고는 있는데 이 GPS가 실내에 있는 상태라서 GPS가 안 잡혀 있는 상태고요. 어쨌든 GPS가 잡히든 안 잡히든 UBX 프로토콜에 맞게 메시지는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전에 챕터 2 센서 인터페이스 할 때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프로젝트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했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다운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직접 라이브러리 파일을 생성하고 함수들을 정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새로운 파일을 생성하겠습니다. 자, 이 소스 폴더에 우클릭 하시고요. 뉴 하신 다음에 소스 파일 이거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을 m8n.c로 만들겠습니다. 피니시 하시면 이렇게 파일이 생성이 됐고요. 그리고 include 폴더에 또 우클릭 하시고 이번에는 파일 선택하시고요. 파일의 이름을 m8n.h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가가 됐죠. 이 C 파일에는 체크섬 검사하는 거랑 구조체 파싱하는 걸 각각 별도의 함수로 만들어서 정의할 거고요. 그리고 헤더 파일에는 그 함수들의 프로토타입을 정의하고 POS LLH 데이터를 저장할 구조체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체크섬 검사하는 함수를 정의할 건데, 함수를 정의하려면 먼저 그 함수의 인풋이랑 아웃풋을 정해야 되고요. 그 후에 몸체를 정의하는 식으로 하면 됩니다. 함수 이름을 m8n ubx 체크섬 체크라는 이름으로 만들고요. 이 함수는 ubx 메시지가 저장된 임시 버퍼를 매개 변수로 받아들여서 내부에서 체크섬 계산이랑 검사를 한 후에 체크섬 일치하면 1을 리턴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0을 리턴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임시 버퍼가 배열이니까 이걸 함수로 받아오려면 포인터를 사용해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매개 변수는 unsigned 캐릭터 포인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만들고, 그리고 두 번째 매개 변수는 이 임시 버퍼 변수의 크기, 그래서 역시 unsigned 캐릭터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길이의 의미니까 length의 len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일치하면 1, 일치하지 않으면 0을 리턴해야 되니까 역시 unsigned 캐릭터를 리턴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함수의 프로토타입이 정의가 된 거고, 이제 함수의 몸체를 정의해야겠죠. 우선 체크섬 A랑 B를 계산하고 저장할 변수를 선언하고요. unsigned 캐릭터로 선언하면 될 겁니다. ck 언더바 A 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고 0으로 초기화하시고, 또 ck 언더바 B 라는 이름으로 만들고 마찬가지로 0으로 초기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반복문을 돌면서 이제 체크섬 계산을 하면 될 텐데, 그럼 먼저 폼은 이렇게 쓰시면 될 거고, int i, 그리고 이 숫자를 몇으로 초기화해야 되느냐에 대한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 이 포인터 변수 데이터는 임시 버퍼 변수의 첫 번째 주소를 가리키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배열에는 싱크차 2바이트를 포함한 36바이트의 모든 데이터가 다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싱크차는 체크섬 계산한 영역이 아니죠. 그래서 그 부분을 건너뛴 세 번째 바이트부터 계산해야 될 겁니다. 세 번째 바이트는 인덱스로는 2니까 0, 1, 2니까 2부터 시작하면 될 거고요. 그리고 i가 또 랭스만큼 도는 게 아니고, 또 이것도 생각해 보시면 마지막 두 개 바이트가 체크섬 바이트죠. 또 역시 체크섬 바이트는 체크섬 계산한 영역에서 빠져야 되니까 랭스 빼기 2까지 돌리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반복 조건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체크섬 계산하시면 돼요. 체크섬 계산은 체크섬 A는 자기 자신이랑 임시 버퍼에 든 인덱스 그 바이트 값이랑 더해서 다시 자기 자신한테 넣으면 되죠. 그래서 데이터 i 이렇게 하면 될 거고요. 그리고 체크섬 b는 체크섬 b 자기 자신이랑 그리고 체크섬 a랑 더한 결과를 다시 자기 자신한테 넣으면 되죠. 그래서 이 체크섬 계산하는 방법은 지난 시간 강의를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딱 체크섬을 계산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체크섬 계산이 끝났으니까 그 계산된 체크섬이 이 데이터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임시 버퍼 변수의 35번, 36번째 바이트랑 일치하는지 검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리턴을 해주고요. 리턴을 어떻게 하느냐면 체크섬 A가 데이터에 뒤에서 두 번째 바이트니까 인덱스로는 34가 되겠죠. 34랑 같은지. 근데 이거는 이거로 표시하겠습니다. 랭스가 36이 올 테니까 빼기 2랑 같은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또 역시 체크섬 B가 이번에는 랭스 빼기 1이랑 같은지를 비교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참이라면 이 전체 연산의 결과는 1이 될 거고요. 이 둘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라면 이 전체 연산의 결과는 0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희가 원하는 체크섬을 검사하는 함수가 완성된 겁니다. 네, 함수 정의가 끝났으니까 이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체크섬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샵 include 해주시고요. mparen.h 파일을 include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함수의 프로토타입 이름을 이 부분을 컨트롤 C 하시고 mparen.h에 오셔서 여기에서 이렇게 프로토타입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우선 두 개를 저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main.c로 오셔서 좀 전에 이 mparen.h 헤더 파일을 include 해주겠습니다. 샵 include mparen.h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 main.c에서 좀 전에 정의한 이 함수를 쓸 수 있게 되겠죠. 이 함수의 이름을 복사하시고 쭉 내려오셔서 자, 이 부분에 if 이렇게 하시고요. if 문 안에서 이 함수를 호출하시고 첫 번째 매개 변수가 임시 버퍼의 그 시작 주소가 될 테니까 임시 버퍼 변수의 첫 번째 원소의 주소를 전달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end 하시고 이 변수의 첫 번째 원소의 주소를 전달하시고, 그리고 이 임시 버퍼의 길이는 36바이트였죠.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게 1이라면 체크섬이 일치했으니까 이 안에서 LED 토그라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ED 토그라는 거를 이 안으로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체크섬이 잘 검사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드 하겠습니다. 네, 다운로드가 다 됐고요. 실행을 시켜지고, 이제 동작하는 걸 봤더니 지금 파란색 LED가 좀 전처럼 이렇게 잘 깜빡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 체크섬 검사까지가 잘 완료가 됐다는 말이죠. 데이터 한 메시지 프레임을 다 수신을 하고 그 메시지 프레임의 체크섬 검사까지 했을 때
그게 일치하면 LED를 토글 시켜라 라고 했으니까 지금 체크섬 검사까지는 다 완료됐습니다. 이제 그 다음 할 거는 체크섬 검사까지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구조체 변수에 받아진 데이터들을 파싱해서 저장하는 걸 하면 될 겁니다. 그럼 먼저 구조체 정의를 해야죠. 구조체 정의는 m8n.h 파일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체 정의는 제 강의 자료에 나와 있는 이거대로 하시면 되고요. 저는 미리 작성해 놓은 게 있어서 이걸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이거 다 일일이 작성하려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따라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 일시정지 해 놓으시고 우선 이거 똑같이 작성 먼저 해주세요. 그리고 제 강의 자료랑 조금 다른 게 강의 자료에는 struct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코드 작성한 거에는 앞에 typedef가 이렇게 돼 있죠. typedef의 의미는 구조체 변수 선언을 할 때 struct하고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이 struct를 계속 쓰려면 좀 불편하니까 그거를 생략하고자 이런 이름의 변수 타입을 이걸로 대체해서 사용하겠다, 뭐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조체 변수 선언할 때 앞에 요거만 쓰시면 돼요. 이제 구조체 정의를 했으니까 구조체 변수를 하나 선언하겠습니다. 구조체 변수는 m8n.c 파일에다 선언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거 이대로 Ctrl C 하시고 m8n.c 파일로 오셔서 여기에 이렇게 붙여넣기 하시고 구조체 변수 이름은 poslllh라고 만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이것도 이대로 Ctrl C 하시고요. 다시 m8n.h 파일에 오셔서 요 밑에 붙여넣기 하시고 앞에 xturn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준 이유는 또 이 구조체 변수를 이따가 main.c에서 쓸 거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m8n.c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구조체 정의까지 끝났으니까 마지막으로 구조체 변수에 파싱하는 함수를 정의하면 되겠죠. 함수 이름은 이번에는 m8n ubx nav poslllh 파싱으로 하겠습니다. 함수나 변수의 이름은 이렇게 직관적인 게 좋아요. 이름만 봐도 이게 뭔지 알 수 있게 만드는 게 좋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함수는 임시 버퍼에 든 데이터들을 구조체 변수에 파싱해서 저장하는 기능을 할 테니까 매개 변수는 두 개가 있으면 될 것 같고요. 하나는 임시 변수를 가리킬 포인터, 그리고 또 하나는 구조체 변수를 가리킬 포인터, 이렇게 있으면 될 겁니다. 첫 번째 매개 변수는 임시 버퍼를 가리킬 포인터니까 이거 그대로 사용하면 될 거고요. 여기다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고, 두 번째 매개 변수는 이 구조체 변수를 가리킬 포인터니까 이 구조체 타입을 Ctrl C 하시고요. 붙여 넣으신 다음에 뒤에 별 붙이면 이제 구조체 포인터가 되겠죠. 변수 이름은 poslllh 똑같이 만들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함수에서는 이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임시 버퍼 변수에서 이 구조체 멤버 변수의 각각의 바이트 크기만큼 읽어와서 뭐 필요하다면 비트 연산 같은 거를 하고 하나의 데이터로 합쳐서 구조체의 멤버 변수에 하나씩 저장하면 될 겁니다. 말로 설명드리니까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코드를 보시면 금방 이해가 가실 거예요. 우선 이 poslllh 구조체의 첫 번째 멤버 변수인 클래스에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건데 임시 버퍼 변수에 든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면 되겠죠. 데이터하고 생각해 보시면 또 이 데이터는 싱크차랑 체크썸을 포함한 36바이트가 다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클래스 정보는 인덱스로는 0, 1을 건너뛴, 그러니까 싱크차를 건너뛴 2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엔 인덱스를 2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 구조체 정의를 봐야겠죠. 지금 클래스는 한 바이트이기 때문에 데이터 2 이거 하나만 한 거고요. 역시 poslllh 이번엔 id 역시 한 바이트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3을 저장하면 될 거고, 그 다음 poslllh의 length 정보는 보시면 이거는 2바이트의 정보이기 때문에 데이터 4랑 데이터 5를 가지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 겁니다. 이 두 개의 바이트를 합쳐서 하나의 정보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리틀 엔디언으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들어온 데이터가 낮은 자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 들어온 데이터가 높은 자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높은 자리의 데이터를 왼쪽으로 8번 Shift 한 후에 이 두 개를 5어 연산으로 하나로 합쳐서 여기에 저장하면 될 겁니다. 다 그런 식이에요. 나머지들도 다 똑같이 하면 됩니다. 저는 미리 작성한 코드가 있어서 그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따라하신 분들은 이것도 역시 이렇게 일시정지한 후에 이거 먼저 그대로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이거 작성하실 때 이 각각의 인덱스 번호 틀리지 않게 잘 작성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구조체 정의할 때, 자, 여기까지는 이제 클래스 아이디 랭스하고 페이로드까지는 알겠는데, 이 밑에 두 개의 더블 형태의 변수를 더 정의했습니다. 이거를 정의한 이유는 지금 위도랑 경도 정보가 10의 7승이 곱해진 4바이트 정수 형태로 들어오는데, 이제 실제로 어떤 제어 같은 거를 할 때는 그거를 실수로 변환을 해서 계산을 해야 될 경우가 있기도 해요. 근데 뭐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실수 형태로 저장을 뭐 만약에 한다면 이런 변수가 하나 필요할 텐데, 근데 보시면 제가 더블 형태로 했죠. 왜냐면 이게 10의 7승이 곱해져 있는 형태인데, 그러니까 실제 위도 경도는 10의 7승으로 나눠져야 된다는 말인데, 그거를 플롯 형태에 저장을 하면 플롯 형태에서 다 온전히 표현을 못 합니다. 플롯은 4바이트 실수 형태이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7승까지는 정확하게 표현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 위도 경도를 플롯 형태의 변수로 저장을 하면 약간 숫자가 좀 이상하게 바뀌어요. 정밀하게 표현을 못 한다는 소리죠. 그래서 더블 형태로 이렇게 선언을 한 거고, 만약 이걸 쓴다면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POSLLH에 자, 이 변수는 POSLLH의 롱기튜드 변수를 나누기 10의 7승,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뒤에 반드시 점을 붙이셔야 돼요. 이거 점 안 붙이면 정수 나누기 정수가 되면서 결과도 정수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실수 부분 잘려 나가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경도도 이렇게 똑같이 하면 될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쓰진 않아요. 우선 이렇게 코드를 작성만 해놓고 요거는 주석으로 막아 놓겠습니다. 그리고 실수 형태 연산은 정수 형태 연산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게다가 이 STM32F4는 싱글 프리시전의 FPU를 내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플롯 형태는 하드웨어적으로 처리가 돼서 그래도 속도가 조금 빠른 편인데, 더블 형태는 FPU로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변환돼서 처리가 되는데, 그때 처리 속도가 엄청 오래 걸려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실수 형태 연산은 플롯 형태로 해주는 게 좋고요. 근데 STM32F7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더블 프리시즌의 FPU가 내장돼 있어서 이 더블 형태의 변수도 하드웨어적으로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쓰는 거는 STM32F4니까 가급적이면 실수 형태 연산은 플롯 형태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제 함수 정의가 끝났고요. 이 함수는 파싱해서 저장만 하는 함수니까 리턴형이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턴은 void 형태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을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emparent.h로 오셔서, 자, 이 밑에 또 똑같이 이렇게 프로토타입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함수를 이용해서 실제 한번 파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함수 이름을 컨트롤 C 하시고요. main.c로 오셔서 이 밑에서 이 함수를 호출하시고, 이 함수는 매개 변수가 두 개였는데 첫 번째는 임시 버퍼의 변수를 가리킬 포인터였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컨트롤 C에서 여기 붙여 넣고, 두 번째 매개 변수는 구조체 변수의 포인터였습니다. 그래서 구조체 변수의 이름이 이거였으니까 이걸 컨트롤 C 하시고 다시 main.c로 오셔서 AND 기호하시고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함수는 이 임시 버퍼 변수에 들어있는 값들을 파싱해서 이 구조체 멤버 변수에 각각 저장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파싱이 잘 됐는지 출력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printf 이렇게 하시고, 지금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 위도, 경도, 고도 정보까지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먼저 let 이렇게 하시고 땡땡 퍼센트 그냥 d 하시면 안 되고요. 이때는 4바이트 정수 형태라서 %LD로 출력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역/t 해서 템만큼 간격을 띄고, 롱기튜드도 %LD로 출력하시고 또 역/t 하고, 고도도 역시 %LD로 출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됐으면 줄을 한번 바꿔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출력할 정보는 POSLLH.let 그리고 POSLLH.ret
longitude, 그리고 마지막으로 POS_LLH.height를 출력하겠습니다. 네, 빌드 하시기 전에 위로 좀 올라오시면 제가 예전에 printf 함수 설명드릴 때 이때 제가 할 방식이랑 조금 헷갈려서 여기 딜레이를 넣는 방식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딜레이를 지우시고요. 그리고 자, 여기에 이런 코드를 추가하겠습니다. 자, 우선 일시정지 하시고 이거 그대로 따라서 적으신 다음에 이거는 의미가 뭐냐면 UART로 데이터를 출력하기 전에 송신 버퍼가 비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딜레이 방식보다 훨씬 좋은 방식이고 이거를 알려주신 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빌드 하시기 전에 제가 실수한 게 있는데 mparent.c에 이 랭스를 소문자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원하는 정보만 출력을 해야 되니까 이거만 출력을 해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가 돼 있는데 이 it.c 파일에 오시면 그 mparent GPS에서 받은 데이터를 또 다시 PC로 출력해주는 부분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을 우선 주석으로 막겠습니다. 이거를 해야지 이제 딱 이거만 출력이 되니까 됐으면 이제 F11 눌러서 빌드하겠습니다. 네, 다운로드가 완료됐고 실행을 시키시고요. 근데 됐으면 터미널 프로그램 아무거나 실행시키시고요. 그리고 네, 오픈을 하시면 아스키로 출력하시면 지금 롱기튜드랑 레티튜드, 그러니까 위도, 경도, 고도 정보가 다 0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GPS가 실내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실외에 잠깐 놔두고 GPS 잡힐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지금이 GPS가 잡혀서 위도, 경도, 고도 정보가 출력되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이 고도는 기압계 고도랑 무관한 정보죠. GPS에서 계산한 타원체로서의 고도 정보입니다. 어쨌든 이게 맞는지 잘 나오는지 한번 구글 맵상에 출력해 보겠습니다. 이 정보를, 이 좌표를 여기 출력하고요. 이게 지금 10에 7승이 곱해져 있는 거니까 여기에 점을 찍어야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여기에 점을 찍어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치를 확인해 봤더니 지금 제 사무실 위치는 여기인데 지금 이쯤으로 찍혔네요. 오늘은 조금 오차가 심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파싱까지 잘 동작하는 걸 확인을 했죠. 그래서 이제 POS_LLH 메시지를 수신하고 체크섬 검사하고 파싱하는 것까지 모든 과정이 끝났습니다. 지금은 데이터가 잘 들어오고 있는데 만약에 데이터에 문제가 있어서 싱크차나 체크섬이 잘못 들어왔을 때 지금 작성한 이 수신하는 코드랑 그리고 체크섬 검사하는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가상의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코드 동작하는 걸 하나씩 확인해 보시면 어떻게 동작하는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작성한 코드들은 데이터가 잘못 들어와도 다 잘 처리가 되는 코드예요. 그리고 아까 GPS가 안 잡혔을 때 위도, 경도 정보가 0이 나오는 걸 보여드렸었는데 근데 가끔 GPS가 안 잡혔는데도 0이 아닌 어떤 숫자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웨이포인트 비행을 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예외 처리 같은 걸 반드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 POS_LLH 메시지의 맨 마지막에 이 두 개의 정보가 그 정확도에 관한 정보니까 GPS가 잡혔을 때랑 안 잡혔을 때 각각 이 수평 방향, 수직 방향 정확도가 어떤 값들이 출력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수업에서는 이 POS_LLH 메시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메시지는 아주 기본적인 위도, 경도, 고도 같은 정보만 출력해 주는 거고 이거 말고 PVT라는 메시지를 보시면 위도, 경도 같은 이런 정보들을 포함해서 더 많은 정보를 출력해 주니까 그 메시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건 제 수업에서는 다루진 않지만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내용들을 조금만 응용해 보시면 그것도 금방 구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수업을 공부를 목적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꼭 한번 그것도 직접 구현해 보시길 바래요. 이제 체크섬 검사하고 파싱하는 데 걸리는 그 함수들 수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각각 측정해 봤더니 7.7 마이크로섹이랑 3.2 마이크로섹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둘 다 하면 11 마이크로섹 정도가 걸린 거고요. 여기엔 데이터 수신하는 시간이 빠져 있는데
저희는 수신 인터럽트를 사용해서 처리했기 때문에 데이터 수신하는 데에는 CPU 클럭이 소모되지 않아요. 근데 인터럽트 함수가 수행될 때에는 클럭을 소모하는데 또 그 안에서는 복잡한 연산을 하질 않아서 거의 무시해도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타임라인에서는 뺐고요. 그래서 지난 챕터 2 센서 인터페이스 할 때 걸렸던 시간이랑 그리고 이번 시간에 이거 처리하는 데 걸린 시간을 다 더했더니 한 186 마이크로색 정도가 걸렸습니다. 전체 1000 마이크로색에 한 5분의 1이 조금 안 되는 시간이 걸린 거죠. 근데 이게 한 주기에 매번 다 수행되진 않고 실제로는 매 주기마다 동작하지 않는 기능들이 더 많죠. 딱 이 ICM-2060이 이 센서만 1kHz로 센서 데이터 출력이 되니까 이것만 매 주기마다 수행이 되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전체 시스템 타임라인 설명드리는 거는 만약에 한 주기에 이 모든 기능들이 다 동작했을 경우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는지를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번 시간 설명드릴 건 다 드렸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소스 코드들이 동작은 하지만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제가 짠 코드보다 더 빠르게 동작하는 코드도 있을 수도 있고 메모리도 덜 사용하는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코드는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좀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들보다 더 좋은 코드를 직접 작성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효율적인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기보다는 지금 이 개념이랑 원리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코드는 어떻게 보면 좀 비효율적입니다. 더 효율적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설명이 좀 더 복잡해져요. 근데 또 그렇다고 효율이 뭐 10배, 20배 이렇게 좋아지는 건 아니라서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드리진 않고 대신 제가 이러이러한 컨셉으로 소스 코드를 이렇게 구현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코드를 실제 그렇게 작성을 했는데 그 과정들이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엔 뭘 할 거냐면 지금 M8N 모듈을 전원을 뺐다가 다시 넣으면 초기 설정으로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 설정 다시 하려면 U센터 켜서 설정해줘야 돼서 좀 불편해요. 그래서 그거를 U센터 사용하지 않고 FC에서 자체적으로 설정값을 보내주는 코드를 작성하는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걸 해두면 좀 편합니다. FC에 GPS 연결하면 그냥 FC가 알아서 UBX 메시지로 출력 바꾸고 해주니까 좀 편해요. 이번 시간은 좀 중요한 거라서 설명이 많이 길어졌는데 이만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